도로에서 뭐 교통사고 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위기일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일촉즉발의 상황을 목격한 시민 2명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데요. 망설이는 모습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해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찍힌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금 흰색 차량을 보시면요,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남성 2명이요, 저 시커먼 연기를 뚫고 차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차 안에 사람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공포감에 나올 법도 한데 저 남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지금 남성들이 차 안에 있던 사람을 구조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블랙박스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로 시커먼 그 연기와 불길이 굉장히 거세게 번지고 있었는데 저 남성 2명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겁니다. 와, 지금 보세요. 저렇게 화재가 진압이 된 다음에 차량을 보니까 거의 형체만, 차체만 거의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게 그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게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이 없었다면 마치 무슨 영화 촬영 장면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 불길이 활활 타올랐는데 김복준 의원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17일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7시 40분께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네네. 김해시에 있는 한 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네. 아마 그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불을 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 흰색 그레인저 차량이 이 가해 차량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 있는 소나타 차량 세워져 있는 차입니다. 이면도로니까. 네네. 그 차를 추돌하고 네.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네네. 정작이 그 들이받은 차, 네. 그레인저 차의 차주 그러니까 네. 운전자 같은 경우는 차 안에 있었던 상태였고요. 네.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지나가는 행인 한 2분이 발견을 하고 네. 저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이 조금 전에 나왔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차량을 앞에 있는 멈춰 있는 차량을 추돌한 다음에 불까지 붙었는데 어떻게 운전자가 김복준 의원님 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아마 행인 2분이 구조한 분들이 지나가다가 불도 불이지만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아하. 아마 이 가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추돌을 한 상태에서 네. 악셀에다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차는 소나타가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전진하지는 못하고 계속 공회전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네. 여전히 이제 그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니까 왱왱 소리가 나고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자들이 빨리 그 현장으로 가서 구조할 수 있었는데 네. 거기 안에 그러니까 네. 구조할 때 보니까 20대 운전자입니다. 20대 운전자는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네.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이 들어요? 예.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운전자는 잠이 들었고 대체 저 불길을 보고 주저없이 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구조를 하신 분들은 대체 누굽니까? 이분들이 구조하신 분들이 2분이에요. 네. 2분인데 이 시간이 오전 7시 40분이었습니다. 네. 이 2분은 아침 운동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 운동을 가고 있는데 김복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고 차량에 막 불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이제 끌어내린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차량이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이 앞을 들이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왜 그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을까? 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알고 봤더니 이 사람 20대 운전자였는데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2분이 아침 운동을 하다가 구출을 보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7%.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죠. 네. 0.17%의 만취 상태였고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20대 운전자 새벽까지 친구들과 실내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 이 남성은 구조된 상황에서도 자초지 정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에서 깬 뒤에서야 네.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을 비난하는 거 저희가 잠시 뒤에 일단 해볼게요.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사람이 불을 보면 일단 겁부터 먹기 마련이잖아요. 저 2분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산책을 하는 이제 2분의 주민이 네. 정말 그 화재가 난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러니까요. 구출을 해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즉각적 결단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하. 자,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의협심을 가졌던 사람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의협심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닐까. 네. 자, 이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고서야 네. 이분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 정말로 책임감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책임감도 있으셨던 분인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저걸 차를 들이받고도 엑셀 가속기를 밟은 상태로 잠이 들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이 만취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추돌 사고가 나면 깨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네. 0.17% 만취도 받고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까 잠도 못 잤고요. 또 추돌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머리 쪽에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의식 같은 게 깜빡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 발은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고 네. 앞차가 움직이자 그러니까 세게 밟았으면 앞차를 밀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게 밟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가속 페달을 네. 그냥 그 상태에서 공회전이 계속되니까 네.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정 부분 아마 추돌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 정신이 좀 잃었을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앞차,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던 앞차를 들이받고 그 자신의 차량 화재까지 났는데도 쿨쿨 자고 있었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면도로였고 세워져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기에 망정이지 그냥 일반 도로를 활보했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참변도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어쨌든 이 운전자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처벌 받아야죠. 일단 적용되는 법조는 음주운전 및 대물파손 혐의로 이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될 텐데요. 네.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이 지금 사고 내신 분은 스스로한테 정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새 생명 얻었다고 생각하셔야 맞아요. 그 되고 말씀 그리고 맞네요. 도와주신 두 분도 지금 큰 사고 휘말릴 뻔했어요. 저 영상을 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법원의 판단보다도 스스로한테 진짜 자책하고 그 두 맞아요. 분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진짜 예. 이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 듣고 네. 보니까 저 화면 보면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런 건 뉴스파이터 많이 전해드렸지만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앞쪽에 엔진룸 쪽에서 네. 불이 붙었어요. 네. 저 상황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 안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꺼집어내는 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목숨 건 행위예요.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런데도 저런 용기를 내주신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네. 김호연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운전자분은 죽는 날까지 그 두 분 평생의 은인으로 맞아요. 생각하고 모셔야 되고요. 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해서 두 번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최단비 변호사님이 이렇게 언론에만 저분들의 선행이 잠깐 뉴스 기사식으로 나올 게 아니라 뭔가 이분들한테도 뭔가 고마움의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해 동부소방서에서는 이 20대 운전자의 생명을 구한 두 용감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이 한 분을 구하신 그 주민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라도 바로 달려갈 세상에. 것이다. 내 손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서서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본인의 목숨을 걸고 구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을 하신 사고 차량의 가해자분께서는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맞아요.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새 삶을 얻었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렸던 이희진 씨. 그러나 지금은 복역 중이죠. 그런데 그 이희진 씨의 부모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인터넷상에서 초호화 생활을 가시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이 네네. 발생했습니다. 이 16일 오후 4시경이었는데 이희진 씨의 동생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네.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상하다. 아하. 이러한 신고를 받고 이 112에 경찰과 소방관이 이 씨 부모의 아파트로 가요. 근데 아파트 내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 듯한 그 인적이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질 않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경찰과 소방관이 강제로 이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허. 근데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어떤 이상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출입구에 있는 오른쪽 방 안쪽에 장롱이 있는데 네. 이 장롱 안에 비닐에 쌓여 있었던 이희진 씨의 어머니의 시체가 발견이 세상에.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이 집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아버지의 시신도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너무너무 이 소름 끼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희진 씨는 지금 복역 중이고 네. 그 부모님이 잔인하게 지금 살해된 채 발견했는데 이희진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된 정서가 각기 다릅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장롱 속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발견이 됐다는 거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한참 떨어졌죠. 안양에서 평택까지는. 평택에 있는 범인, 그러니까 용의자, 네. 용의자가 임대해 놓은 그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 안에서 이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범인이, 네. 범인들이죠. 이제 네. 복수로 봐야죠. 범인들이 왜 두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집에 두고 한 사람은 구태여 그 평택 쪽에 있는 창고로 옮겼을까? 네. 요거를 이제 경찰이 풀어야 할 그 숙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뭐 예측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아내를 살해한 이후에 네. 남편이 도주했던 걸로 위장하려는 목적.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네. 이 두 번째는 굉장히 희박한 일이지만, 네. 이거는 이제 구태여 따진다 그러면 이진 씨하고도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뭘까요? 아버지의 사체를 복원하면서 협박 목적? 요 두 개를 좀 이제 가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은 뭐 좀 더 수사가 진행돼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범인들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이 끔찍한 사건을 벌인 범인이 한 명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김복준 맞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네. 아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조선족.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 동포죠. 네. 그 세 사람을 지금 검거된 김모 씨라는 이 피의자가 네. 경호 형태로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네. 그랬는데 그 세 명이 25일 날 오전 중에 이 피해자 집안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두 사람이 외출했다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걸 따라 들어가서 범행한 걸로 네. 이렇게 보이고 범행 이후에 당일날 밤 11시 그리고 12시가 다 돼가지고 네. 중국 칭다오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도망을 친 거예요, 이미? 아하. 예,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동포 3명 포함해서 네. 지금 검거된 김 씨까지 4명이 합동으로 범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그 범행을 저지른 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동포 남성 3명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 중국 칭다오로 이미 도주를 했습니다만, 그런데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더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4시간 뒤에, 즉 김모 씨, 피의자 김모 씨는 이미 검거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의 전화를 받은 또 다른 한국인 2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 즉 앞서 시신이 발견된 안양에 있는 그 아파트, 안양 아파트로 들어가서 현장을 정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 중에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도 집이 깨끗하고 뭔가 이상한 흔적이 없었다고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뭔가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20분 뒤에 그 한국인 2명은 호련히 아파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의아한 부분, 미스터리에 쌓인 부분은요. 다음날 오전 10시에 이삿짐 차량을 부릅니다. 사다리 차로 양문형, 그 아파트에 있던 양문형 냉장고를 꺼내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해볼게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이 범행에 연루됐던 중국 동포 3명은 이미 칭다오로 출국을 했는데 경찰은 그러면 이 남성, 30대 남성, 이 피의자 김모 씨를 어떻게 검거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결국은 CCTV를 분석한 겁니다. 아하. 이 아파트는 들어가는 입구에 유일하게 그 CCTV를 볼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어 있고요. 네. CCTV를 분석해서 이제 결국은 추적해서 검거를 했는데 네. 이 피의자 김 씨를 검거하고 이제 즉시 그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네. 그들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아하. 25일 날 범행 직후에 네. 범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밤 11시 지금 검거 현장이네요, 지금. 네. 그 사람은 이제 경찰이 CCTV를 추적해갖고 인적사항을 특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있을 때 급습해서 검거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검거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가 저 사람이 경찰이 잡고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울 때 부들부들 떨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미스터리한 점이 있어요. 일단은 나머지 3명은 중국 칭다오로 떠났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남아있었던 점,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김동철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보통 이제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건 뭐냐면 상황 인식을 깨달으면 사실 네. 공포심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네. 좀 미스테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잡혔다고 부들부들 떤다. 네. 아마 주모자가 또 다른 주모자에 대한 또 지령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명확한 자기 주도가 이루어졌다면 네. 저렇게 부들부들 떨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주모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장에 대한 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떠는 것처럼 위축이 돼 있는 모습처럼 보여야 네. 또 나중에 어떤 가명에 대한 부분들도 뭐 반성에 대한 얘기나 가명에 대한 부분들도 갖고 갈 수 있는 치밀함이 네.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 사람이 검거된 장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물건 사다가 지금 잡혔어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저 사람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 뭐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을까요? 근데 이 사건 살펴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된 범죄인데 그 동기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네. 경찰의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김 씨가 이희진 씨의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빌려줬었는데 네.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앙심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동포 3명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구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한국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한 바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수상한 점은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 말대로 2천만 원을 이희진 씨의 아버지가 2천만 원 빌려갔는데 그 2천만 원 받으려고 중국 동포 조선족 3명을 경호원으로 불러들여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가담시켜요?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2천만 원이면요. 2천만 원이면 중국인 3사람을 불러가지고 와서 그들한테 그 주는 돈, 네. 고용해서 주는 돈도 안 됩니다. 그 2천만 원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그 차를 판 돈 5억 원을 이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 5억이 목적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그 돈 5억이 그 집에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네. 여부는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차를 팔았다. 네. 원래 이희진 씨가 가지고 있던 아주
고가의 외제 차량이 있었다는 거는 네. 널리 알려졌던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이진 씨는 형제가 다 구속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동생은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갖고 밖에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어떤 모 신문에 그 비싼 차가 팔렸다는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었어요. 아하. 그랬다면 그 팔린 그 차를 판 돈을 네.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처럼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할 텐데 자, 김동철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네. 네, 제가 느끼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습니다. 네네. 한국인 2명, 그리고 본인, 네. 그리고 중국인 3명, 중국 동포죠. 중국 동포 3명.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이 됐다라는 것들은 정말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5억이라고 하는 돈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진 씨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연계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한번 네.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범행 후에 그 해당 아파트를 범행 현장을 정리한 사람도 분명한 범죄니까요. 그럼요. 이 사람들도 다 지금 가담됐다는 거예요. 그럼 가담한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다각도로 펼쳐질 텐데 최단비 변호사님 혹시 구속 중인 이희진 씨의 그동안의 사기 행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경찰이 들여다보겠죠? 이 경찰이 이번 사건의 동기를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속 중인 이희진 씨의 사기 피해자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희진 씨가 어떠한 혐의로 지금 복역하고 있느냐. 네. 이희진 씨는 동생과 함께 이 비인가 투자 매매 회사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여러 투자자로부터 240억 원 상당을 끌어모으고 네네. 증권방송에 출연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아하.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292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희진 씨는 구속에서 복역 중인 것이고 동생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희진 씨나 이희진 씨 동생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본인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유죄한 별도의 또 다른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들이 동생은 풀려났잖아요. 이희진 씨랑은 접촉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아하, 구속된 상태니까. 네. 근데 동생이 불구속돼서 풀려난 뒤에 네.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이희진 씨 가족한테 네.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네. 방심을 품은 상황인데다가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5억 원의 자동차를 판 돈이 아무튼 지금 이진 씨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5억으로 어떻게든 변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과 혹시 살해 동기가 관련되어 있지 아하. 않은가 이러한 것도 경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자막에요. 그 하나만 수정 부탁드릴게요. 대범한 표현 말고 대담함으로 고쳐주세요. 대범함은 긍정 표현이고 대담함이 이럴 땐 대담하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대담함을 보였다는 게 뭐냐면 그 아파트를 비추는 그리고 대낮입니다. 3시 몇 분경이에요.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대담함을 보였어요. 지금부터는 이 범죄의 이 범행의 미스터리한 여전히 남는 미스터리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은 사건의 전후 과정은 지금 저희가 쭉 짚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사건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동포 3명 이른바 조선족을 예. 인터넷을 통해서 데려왔다?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3명이 갑작스럽게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여고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있던 사람들인가 봐요. 네. 이들을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경호원 형태로 3명을 고용을 했다는 거고요. 아하. 범행이 종료한 이후에 즉시 징따오로 이제 그 출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경호 목적으로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아하. 왜 그러냐면 경호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살해를 살해하는데 네. 앞장설 일은 없거든요. 아하. 그렇다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살해 목적이라는 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들이 이 살해 행위를 실행하고 이제 네. 도주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경호 목적 이 얘기는 절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이들은 하여튼 그 국내에서 정착하고 있으면서 네. 한국 내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인 아하. 건 명백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러면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당시 범행을 저질렀던 그 이희진 씨의 어머니가 발견했다는 안양 아파트에 보면 현찰로 5억이 있었다는 그 5억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사라진 5억.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이 현금 5억을 지금 이 남성 중에서 3명이 중국으로 갔고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남성, 한국인 1명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들고 갔다라는 것까지는 진술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 돈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 5억은 어디에 있는가? 아하. 지금 경찰은 2천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 동기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 5억 원이 혹시 동기가 아닐까도 보고 있는데 아하. 그럼 이 5억 원 행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5억 원 회수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디를 갔을까? 네. 5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3명이 중국인 동포가 지금 칭따오로 갔잖아요. 네. 그럼 이 3명에게 같이 공범을 했을 때에 대해서 어떤 대가로 지급하지 않았을까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현금 5억이잖아요. 이 현금 5억을 그 당시에 바로 그 3명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한다면 네.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이렇게 많은 현금을 바로 가져가기에는 네. 공항 검색대에서 걸린단 말이죠. 아하. 그럼 현금을 바로 가지고 중국인들이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뭐 루트 예를 들면 계좌로 보내줬다거나 이렇게 하면 여전히 현금이 이 김 씨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회수되지 않았으면 이 현금은 어디에 있을까? 아하. 어떠한 제3 지역 특정한 곳에 예를 들면 몰래 숨겨놨거나 아니면 네. 뭐 땅에 묻어뒀거나 이런 것이냐 네. 아니면은 다른 공범이 있는 것이냐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요, 앞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요. 당시 그 아파트에는 버젓이 CCTV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그 CCTV를 개의치 않고 성인 남성 4명이 우르르 몰려다녔다, 범행을 위해서 몰려다녔다?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자, CCTV가 있는데도 몰려다녔다.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된 범죄였다. 아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부모가 살해가 되고 네. 아버지는 평택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또 유기를 하고 네. 또 어머니는 집에 그대로 뒀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로 몰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살해범을 아버지로 몰아가기 위한 방법을 짰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하,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를 든다면 이제 그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는 거면 네. 본인들은 보여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봤었을 때는 더 큰 어떤 뭔가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주를 또 받은 또 다른 네. 용의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아니, 그러면 김호인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이 될까요? 이 공범 3명, 조선족 3명은 중국 칭다오로 떠난 뒤에도 한국인, 또 다른 한국인 2명을 고용해서 그 범행 현장을 말끔히 치운 것도 모자라 다음 날에는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서 냉장고, 양문 개방형 냉장고를 빼갔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 낌새를 알아챌 수 있을 텐데 이걸 버젓이 자신들의 행동이 드러나게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강력 범죄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이제 거리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보통 강력 범죄는 최대한 범인들이 빨리 현장을 이탈하고 네. 목격자들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 공범 2명을 불러서 장시간 청소를 하고 이삿짐을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양문형 냉장고에 이 이희진 씨 아버지의 시신을 담았는데 그럼 이삿짐 센터를 이제 불러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네. 먼저 그걸 감아놓으면 이삿짐 센터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하.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에서 감아주지 우리가 먼저 해놓진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평택에 있는 창고로 이 아버지의 시신을 옮겼는데 이 창고도 미리 이제 구해놓은 거라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어머니 시신을 옮기지 않았을까? 네. 라는 점이 의문이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이제 경찰에서 다각도로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문점은요,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캐낼 게 많은 게, 현관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그리고 사실 지금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육안으로도 이 시신은, 물론 발견된 건 16일입니다만, 이 살해는 이미 지난달에 지금 살해된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는 대목이 많습니다, 지금. 25일 날 살해한 걸로 보이고요. 지난날 25일, 네. 구속기간 만료로 나왔던 그 이진의 동생이 16일 날 신고했고 경찰이 즉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찾은 건데요. 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뭘까요? 첫 번째 이제 구태여 두 사람을 한 집에서 살해하고 아내만 집에 놔두고 남편을 옮겼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거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또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가해한 범인이 하필이면 평택에 자기 창고를 임대를 해놨는데 아하. 옮기면 왜 글로 저 사체를 옮깁니까? 네. 저 창고에서 사체가 발견되면 본인이 그 임대한 본인이 제일 먼저 조사 대상이 되는데 그러네요. 글로 옮길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이 살해하고 도주한 걸로 위장하려 했다는 얘기는 네. 사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하. 그렇다면 두 번째 저 가설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그 남편의 사체를 본인이 임대한 창고에 두고 있으면서 혹시 이진 씨하고 이 주식 관계로 얽혀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아버지 사체를 보관한 상태에서 협박용으로 그 대화를 나누려고 했을 개연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 경찰이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진 형제가 그 주식 그 투자 사기를 한 게 1,700억이에요. 아하. 피해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숨긴 돈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아버지의 저 사체를 두고 네. 협박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요. 네. 명백한 건 하나 딱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살해는 중국인이 했어요. 아하. 중국 동포가 했고 네. 그다음에 뒷정리는 한국 사람들이 하고 이거는 각각의 역할 분담을 했다는 얘기는 김동철 변호사 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들보다는 조금 더 큰 조직적인 누군가 존재할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더 윗선. 그래서 예. 저희들이 네. 피의자 김 씨를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부터 그 사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학력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네. 이 사람이 정말 계획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일 겁니다. 공범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현장 정리를 본 조력자 한국인 2명도 잡아야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윗선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경찰이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이 사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